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하여 하루 종일 매도 압력을 받았지만 종가 무렵에는 변동성 매도로 마감하게 되었고, 해외 시장 또한 장중에 여러 차례 눌림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종가 고가로 양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갑작스레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죠. 이 뉴스 플로로는 스냅이 어닝 가이던스가 망가지면서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트위터, 핀터레스트 이런 광고 플랫폼 회사들이 한꺼번에 이 시간외에서 박살나면서 나스닥 선물이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오면서 나름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을 주었으나 야간 선물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죠. 다행스럽게도 월요일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지수 선물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하게 되었고, 첫 번째 눌림이 나온 뒤에 재차 반등을 하면서 사실 강력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아침부터 상승하게 된다면 대단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루 정도는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이 이상적이었죠. 외국인들은 그 점을 고려해서 초반에 선물 매도로 대응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를 누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장이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시장을 하루 종일 버티게 만든 주체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전일에 이어 개선된 베이시스를 만들어낸 주체가 금융투자의 현선물 매수라고 보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는 점심 이후에 매수의 이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현물을 종가 고가로 당긴 역할을 했죠. 이렇게 하루 종일 기관이 현물 매수가 들어오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거둘지를 고민했는데, 의외로 종가 무렵에는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3,700억 매도를 오버나이트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자신이 없다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의미 있는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화요일 우리 시장이 상승을 이끌어낼 선물 환매수의 이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선물 베이시스가 좋아져서 오후장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내내 콘텐고가 진행되는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 누적분이 아직도 2만 계약이 넘게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된 이상 이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은 환매 욕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면, 오늘 오후 1시 50분 이후로 코스피 200 거래량이 또 폭발을 했죠. 이것도 지난번에 있었던 현상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에 속한 시총 100위 바깥이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에 투기적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거래량 지표를 왜곡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한 거는 점심 이후로 금융투자 중심이 현물 매수가 더욱 강화되어서 들어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딱히 의미 있는 거래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가 200억대로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동일하게 220억 매수가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 매매는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이 레벨업을 하려면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시장을 강하게 당겨놓고 이후 선물 매수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현선물 스위칭이 일어나서 이 고가에서 현물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받쳐줘야 그게 진정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앞서 기관이 선취매를 해서 시장을 당겨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갭 상승이 나온 뒤에 시장이 위로 달려나갈지, 아니면 또다시 갭 상승 시 매도세가 쏟아져서 시장을 누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여전히 변동성 매도가 방향성을 틀어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콜옵션 행사가 360 중심으로 그 이상의 행사가에서는 지금 과도한 레이쇼 스프레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들 옵션은 화요일에 시장이 갭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갭 다운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상승을 해서 전일 종가선을 넘어간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빠른 롤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손절매를 하든지요. 아직 손절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롤링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레이쇼 스프레드가 굉장히 싼 가격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시장은 저는 웬만해서는
갭상승 나왔다고 숏포지션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콜옵션 매도는 화요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지난주 스트레이트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도지가 나왔으나 증시 외의 흐름은 계속 리스크 온 모드를 강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 관련 이슈,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위안화가 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리스크 온 흐름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오후 5시 독일이 IFO 기업 체감 지수가 93.0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독일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장사를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로존은 외견상으로는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나머지 이 세컨티어 국가들을 빨아먹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국가별로도 양극화가 심화돼서 결국에는 경제 공동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나마 허약한 GDP를 나머지 국가들이 이 방위비에다 갖다 박아야 되니까 국가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죠. 여하튼 이 독일이 IFO 지수가 잘 나오면서 유로화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7월부터 금리 인상 개시를 암시하는 라가르드의 그 블로그 글이 전해지면서 유로화는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한 번에 1.07선 근방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후에 장중 눌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유로화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로화를 종가 고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동안 이 라가르드가 ECB 내에서 계속 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유로존은 뭐 미국과 동일한 금리 인상 경로를 걸을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유로화의 강세를 틀어막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미국채 투매가 멈추고 시장이 반등을 하자 은근슬쩍 유로화 강세를 허용하는 듯한 태도로 바뀐 것 같아요. 게다가 일부 ECB 위원들은 무슨 25pp 인상이냐, 50pp 인상 때려야지 하면서 여전히 불만을 비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라가르드가 태도를 바꾸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ECB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점을 찍었다고 순간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거나 하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채권 시장이 투매가 진정되었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정책 변화를 해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관련된 발언을 역추적해보면 유로화가 1.05선을 깨고 무너졌을 때 그때 라가르드가 유로화의 일방적 약세에 대해서 구두 개입했어요. 그러자 유로화가 점진적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는 확실하게 숏돌이들을 단기적으로는 죽여넣는데 성공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은 상승이 제한되었을 뿐 크게 내리지 않았어요. 주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유로존 제조 PMI 그리고 라가르드 연설 여기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유로존 제조 PMI 의외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지표를 확인한 라가르드는 더욱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유로존 장기 채권의 매도는 화요일과 수요일을 나눠서 하면 더욱 성과가 좋지 않을까 해요. 자, 오늘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시장관 하나를 중립으로 놓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유로존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유로와 숏마인드 계속 갖고 있었고, 또 오래 끌고 가다가 정작 본 시세는 놓치고 뭐 신규 매도를 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로화에 대해서요. 그래도 유로존 국채 스프레드 포지션 계속 들고 있었죠. 사실 이거는 그냥 이탈리아 국채 네이키드 매도나 다름없는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해지를 독일 국채 매수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비율도 매도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유로존 장기 채권이 무너질 것이란 데는 그 베팅을 꺾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유로존 장기 채권 계속 밀린다. 그런데도 유로화가 강세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유로화에 대해서 매도 마인드 갖고 있던 거 당분간 접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달러 약세가 과연 리스크 온으로서의 달러 약세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멤버십 대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달러 패권이 망가진다는 뭐 매크로 관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SPX 인덱스랑 SX5 인덱스, 그러니까 그 S&P 500 지수랑 이 스탁스 50 지수를 비교해 보면 계속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달러 자산에 돈이 몰렸는데
계속해서 이 달러 자산이 시원찮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어느 순간 빠른 엑시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야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트레이더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필요 없죠. 그런데도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데 미국 증시가 밀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좀 흠집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 강세 보였죠.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는 유로화가 계속 급등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비달러 바스켓이 초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은 그닥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제법 세게 달렸던 것을 꽤나 크게 반납하기도 했죠. 지난주에 워낙 많이 달린 것도 있지만 이 백악관이 디젤 긴급 비축분 방출 시사한 등 유가 상승 속도를 제한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세션에서 기름이 제법 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흐름이 리스크 온 국면으로 가자 기름은 그래도 종가는 강보합성, 그러니까 110달러는 회복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하자고 한 게 언제인데 지금 아직도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기름값은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름 콜옵션 제법 눌렸죠. 그래도 청산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제가 좀 바닥권에서 때렸는지라 주 중반이 원유 재고 발표 때까지는 아직은 매도 포지션 더 늘리지 않도록 하고 관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세션 시작 직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이 1.5% 넘게 상승한 등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 본장 시작되고 나서는 눌림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특히 유럽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유로화도 강하게 상승하고 유로존 장기 국채가 부러지면서 미국 장기 국채도 끌어내리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좀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세션 본장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매도를 몇 번 얻어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주범은 아마존이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초강세였습니다. 금융주가 갭 상승을 하고 나서도 계속 달리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6%대 급등을 스트레이트로 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의 강세 배경에는 이 JP모건이 인베스터데이에 배포된 자료에 담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높은 이자 수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융주 강세가 채권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V형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정도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지수는 붙들어 놓을 수 있어도 개별 종목 단에서는 돌아가면서 숏 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하락의 템포는 조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 더 보면 지난주 과매도가 나왔던 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가 강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디어 무려 6.44% 상승했죠. 캐터필러도 3% 상승을 한 등 지난주 이 과매도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엑소모빌은 아예 신고가를 갱신한 등 이 상승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 기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세션에서 제법 눌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 충격을 사실상 가격 면에서는 다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제대로 밀리지 않고 28포인트대에서 계속 하락을 멈추었어요. 이 변동성 선물 또한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반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신호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는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구성한 옵션 세트가 이 차월물로 모두 넘어갔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월물에 대해서 해지 수요가 남아있어서 변동성이 하단을 방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등은 최근 들어 기록한 변동성 레벨이 하단인 27포인트를 점진적으로 깨고 내려가야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V 반등보다는 점진적 상승 혹은 작은 채널을 그리면서 박스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반등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어떤 형태로 갭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황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갭다운이 크게 나왔죠. 뉴스플로우는 이 스냅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전체 광고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시간에서 까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까내릴 요소가 되겠지만 매크로 이슈로서 전체 시장을 까내릴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한국물 ETF인 EWI는 갭으로 1.5%가 떠서 하루 종일 고가에서 잘 버텼죠.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혹여 갭 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푼 매도를 늘릴 기회를 보겠습니다. 물론 1% 넘는 갭 다운이 나와야겠죠. 근데 어중간하다면 뭐 시장 상황 보고 판단을 하겠는데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 콜옵션 매도는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소강 상태를 이어갈 것 같아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일방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그래도 장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서 단기 방향성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지수 선물 또한 눌림에는 매수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데요. 전일 유럽 증시가 한 템포 쉬는 모습을 보인지라 유럽 세션에서 눌림이 나오게 되면 미국 지수 선물이 본장을 시가 저가로 출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